지금 오사카 신사이바시 다리를 건너며 저 위를 올려다보세요. 뛰고 있는 저 글리코상. 그는 일본 제과 산업의 상징이자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추억과 신뢰를 주는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40년 전 이 아이콘이 무너지는 공포가 일본 열도를 덮쳤습니다. 사탕과 과자에 청산가리 독극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소문.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이 든 과자가 슈퍼마켓 선반 위에 놓였습니다. 1984년부터 17개월 동안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전대미문의 미제 사건. 바로 글리코모리나가 사건, 괴인 21면상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한 가지. 과자에 독을 넣겠다는 위협만으로 일본의 대기업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13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범인은 끝내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해결 기업 범죄.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사건은 1984년 3월 18일 오사카 인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에자키 글리코 사장의 자택을 침입했습니다. 그들의 침입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치밀했습니다. 괴한들은 먼저 사장 모친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결박하고 사장 집의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열쇠를 이용해 자택에 침입한 후 전화선을 절단하고 가족들을 감금하는 등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목욕 중이던 사장을 납치하여 외딴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통신선을 차단하고 이웃집에서 열쇠를 확보하는 방식. 이는 범인들이 높은 수준의 계획성과 사전 정찰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납치범들은 회사 이사에게 연락하여 10억 엔과 100kg의 금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초기 범죄 동기는 명확히 고액의 금전 갈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된 지 사흘 만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인질 구금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었을까요? 에자키 사장이 이바라키의 구금 장소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고위험 인질극에 실패한 범인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고위험 경로를 포기하고 물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형태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범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지능적이고 연극적인 경찰과의 두뇌 게임으로 인식했습니다. 스스로를 괴인 21면상이라고 칭하며 새로운 국면을 선포했습니다. 납치 실패 2달 후 괴인 21면상은 언론과 글리코에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글리코 과자 2100만 달러어치의 청산가리 소다를 넣었다. 이 말은 현실이 되었고 실제로 독이 든 제품 상자가 발견되면서 대중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글리코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해야 했고 그 결과 2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과 45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글리코를 상대로 한 캠페인 이후 그들은 우리는 글리코를 용서한다 는 메모를 보낸 뒤 모리나가 제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나가 제품에서 독이 든 사탕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모리나가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90%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이후 하우스 식품, 후지야 등 다른 주요 식품 회사들까지 위협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괴인 21면상은 미디어를 최고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수사 당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멍청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바보들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한 심리적 전술은 경찰의 사기를 꺾고 수사를 교란하며 대중 앞에서 경찰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적인 공포에 직면하여 일본 경찰청은 약 130만 명의 경찰관을 이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일 형사사건 수사 역사상 전례 없는 인적 자원의 투입 규모였습니다. 약 12만 5천 명의 개인에 대해 청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인들을 포획할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하우스 식품 관련 갈취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잠복 수사관은 돈 전달 시도 현장에서 수상한 방관자를 발견하고 그를 여우 눈의 남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용의자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여우 눈의 남자는 결국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는 범인 그룹이 경찰의 전통적인 잠복, 수사 전술을 예측하거나 뛰어난 역감시 훈련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의 거듭된 검거 실패와 끊임없는 조롱은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1985년 8월 여우 눈의 남자 포획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며 시가현 경찰본부장 야마모토 경감이 분신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괴인 21면상의 심리전은 단순히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경찰 조직 내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폭력배와 전문가 집단 중 어디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아마추어 전문가 역설을 보여줍니다. 작전 기획과 심리전은 고도로 세련되었지만 인질 구금과 금전 수령 등 전통적인 범죄 실행 부분에서는 명백한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전략가와 전문 지식 보유자가 있었으나 실제 실행을 맡은 행동대원이 규율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사건은 범인들이 체포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85년 8월 12일 그들은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식품회사를 고문하는 것을 잊기로 결정했다. 악당의 삶이 즐거웠다. 호련히 사라진 괴인 21면상. 결국 이들은 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13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한 국가 공권력의 역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0년 2월을 기해 만료되었습니다. 법적 시간의 경과는 수사 당국이 결국 범인을 잡는데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괴인 21면상은 단순히 미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현대 기업이 대규모의 시스템적 심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고로 일본 범죄 역사의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이 괴인 그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회와 거대 기업에 대한 복수를 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 미해결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였을지 함께 추리해봅시다. 지금까지 오사카 뒷골목 가이드였습니다.